인간 연습. 5. 인간의 꽃밭. 수기는 넉 달이 걸렸다. 하루 평균 10매 정도씩 쓴 셈이다. 원고지 10매면 책으로 2페이지 반 정도이고 그걸 읽는 데는 5분도 채 안 걸리는데 쓰는 시간은 하루가 꼬박 들었다. 번역에 비해 3배 이상의 시간을 쓴 셈이었다. 그러나 완료를 했으니 스스로도 놀라운 일이었다. 처음 파지를 내고 또 낼 때는 결국 이루지 못할 일이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데 강민규의 말대로 한 장 한 장 써나가다 보니 필력이 붙고 의욕도 생겼다. 스스로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되돌이키려는 일이라서 글을 써나가는 내내 가슴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책 열대 권의 높이로 묵직하게 쌓여있는 원고지들을 바라보니 고단했던 한평생을 다 털어낸 것처럼 후련하고도 홀가분했다. 그 글이 무슨 의미를 갖든 간에 쓰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예, 꼭 해내실 줄 알았어요. 저는 6개월 이상 잡았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내시다니 이건 정말 표창감입니다. 예, 선생님은 역시 좀 버르장머리 없이 말해서 독종이시니까요. 출판사 사장이 좋아서 춤추게 생겼어요. 강민규는 기분이 들떠 연신 번글거렸다. 근데 담당 형사 일이 걱정이네. 쓰는 동안에 들키는 건 피했지만 책이 나오기 전에 알려야 하는 건 어쩐지. 덜컥 책이 나오고 나서 그 사람이 임무 수행을 잘못한 것이 되면 그거 못할 일이거든. 그 사람은 나한테 잘했다고 했는데. 윤혁은 원고를 쓰느라고 굳어진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며 걱정스러워했다. 선생님은 지나친 인도주의자시라니까요. 그런 걱정 전혀 하실 거 없어요.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서 그런 일로 문책당할 리 없거든요. 또 만약에 그 형사와 사이가 거북하게 되면 딴 데로 이사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 참. 윤혁은 경위와 기준이 때문에 딴 데로 이사 갈 수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강민규는 빠른 손놀림으로 원고를 보자기에 싸고 있었다. 책은 언제 보게 되는가? 윤혁은 무심코 말을 해놓고 스스로에게 놀랐다. 벌써 자신이 한 일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예? 빨리 보고 싶으시죠? 이런 책은 시기에 맞춰 빨리 나올수록 좋으니까 출판사에서 마구 서둘러 댈 겁니다. 요새는 컴퓨터라는 놈이 희한하게 일을 잘하니까 보름이나 20일 정도면 나올 수 있습니다. 야근까지 해두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근데 자네가 추진하고 있는 일은 어찌 되고 있나? 예,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회비나 후원금을 내도 되나? 예, 물론이죠. 그렇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 경제력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니까요. 강민규는 농담조로 말하며 희죽 웃었다. 알겠네. 자네가 나를 잘 보호해오고 있으니. 윤혁도 농담을 받으며 마주 웃었다. 곧 또 들르겠습니다. 강민규가 서둘러 일어섰다. 밥때가 다 됐는데 점심 먹고 가게나. 아닙니다. 1시가 급한걸요. 점심은 출판사에 가서 얻어먹으랍니다. 강민규는 원고 보퉁이를 들어 보이고 방을 나섰다. 윤혁은 멀어지는 강민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빼어나게 잘생긴 큰 바위 덩어리를 무성한 잎들을 들이운 우브라만 느티나무 한 가루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석방을 앞두고 어쩔 도리 없이 고향의 조카들에게 편지를 써야 했다.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갱생보호소로 가지 않으려면 조카들을 연구자로 내세우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나 자신은 조카들에게 횡행만 끼친 사람이었다. 형수가 떠나고 없는데 피해만 당한 조카들이 연구자로 나서줄 것인지 심히 걱정스러웠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는데도 외면당해 갱생보호소로 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형편이었다. 편지를 몇 번이고 고쳐 써야만 했다. 절대로 생활에 폐는 끼치지 않을 테니까 연고자 노릇 한 번만 해달라고. 그렇게 쓰기 어려운 편지도 처음이었다. 고맙게도 조카들은 연고자 노릇을 해주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그들은 웃음 한 번 나누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른 친척들도 냉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오랜만에 찾아든 고향은 더욱 낯설고 스산하기만 했다. 자네가 다 이해해야 하네. 자네 때문에 저 사람들 신세가 다 거덜났으니께. 자네 형수가 능감하면서 유언을 해서 그나마 조카들이 나선 것이세.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다니라고 했거든. 어렸을 적 친구가 한 말이었다. 그 눈길을 돌릴 데 없는 땅은 또 다른 독방이었다. 거기서 자신을 구해준 것이 강민규였다. 너무 긴장하고 과로했던 탓인지 실실 몸살 기운을 앓으며 며칠인가를 보냈는데 다시 강민규가 찾아왔다. 선생님, 책이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와 얘기하는 동안에 책에 쓸 사진부터 찍으시고 또 한 가지 의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민규의 뒤에는 큰 가방을 메고 사진기를 목에 건 사내가 웃고 있었다. 사진? 이게 무슨 소리야. 미리 말을 했어야 이 말도 좀 하고 그러지. 윤혁은 당황스레 허둥거렸다. 그러실 줄 알고 미리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사진 찍는다고 이발하고 기름 바르고 하는 건 옛날에나 하던 촌스러운 짓이라고요. 있는 그대로 찍는 게 자연스럽고 멋진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아. 이 꼴 이대로 사진이 나가면 나도 그렇지만 보는 사람들한테도 예의가 아니지. 윤혁은 발과 고개를 함께 내저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아주 좋습니다. 정신경 쓰이시면 윗돌이나 한번 갈아입어 보시지요. 사진사가 거들어 나섰다. 이 사람들이 요새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일세. 선생님도 그런 농담하실 줄 아시는군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강민규와 사진사가 웃어댔다. 이거 왜 이러나. 애들이 쓰는 그보다 더한 신식말도 다 알고 있네. 윤혁은 이렇게 대꾸하며 허름한 비닐 옷장 속으로 다 돌아섰다. 두 분은 그냥 편한 말씀 나누십시오. 그동안에 찍겠습니다. 윗도리를 정해준 사진사가 말했다. 선생님, 의논드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며칠 있다가 책이 나오면 바로 서너 군데 신문에 인터뷰를 했으면 합니다. 강민규가 자리 잡고 앉으며 말했다. 인터뷰? 윤혁이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예, 남과 북이 급속도로 접근하고 있는 분위기인데다가 이런 책이 최초의 일이라 신문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글쎄. 윤혁은 말꼬리를 길게 끌며 눈길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러니까 그걸... 강민규는 여기서 말을 멈추었다. 입을 꾹 담은 상대방의 골똘한 침묵이 말을 더 못하게 했다. 사진기는 더 다급하게 번쩍번쩍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다. 윤혁의 침묵은 길었다. 강민규는 묵묵히 침묵이 풀리기를 기다렸다. 그건 안 하는 건 좋겠네. 마침내 윤혁이 말했다. 예, 뭐가 걸리십니까? 강민규는 무엇인가 간파해내려고 윤혁의 눈을 주시했다. 보게. 자네도 대충 짐작하고 있겠지만 독자들의 눈길을 끌려고 기자들이 자극적인 질문을 해댈 것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 소련의 몰락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예상을 했느냐 못했느냐, 북쪽 정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쪽의 굶주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쪽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물어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난 그런 질문에 답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네. 그러니 나서지 않는 게 옳지. 아, 예, 선생님 판단이 정확하십니다. 그럼 그건 없던 일로 하지요. 강민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말했다. 아쉬워할 출판사 사장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상처 많고 죄의식 많은 분에게 그런 난처한 역을 맡길 수는 없었다. 선생님 책이 재미있다고, 이거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직원들한테 대인기입니다. 이제 부자 될 꿈만 꾸고 계세요. 그때 저 발시하지 마시고요. 강민규는 농담 남기는 것을 잊지 않고 집을 나섰다. 열흘쯤 지나 윤혁은 책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울컥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그건 예상하지 못했던 감동이었다. 그래도 이것 하나는 남겼구나 하는 뭐라고 말로 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눈물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 기묘한 첫 경험은 책이라는 것이 발휘하는 이상한 마력이었다. 그건 번역책을 받을 때 느끼지 못했던 어떤 충혈감이었다. 책을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네댓 차례 살펴보고는 읽기 시작했다. 다른 책들보다 몇 배 빠르게 읽혀나갔다. 그 이상한 속도감은 자기가 쓴 글이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읽어 나갈수록 묘한 현상이 일어났다. 어떤 대목은 내가 이렇게 썼던가 싶은 게 새로운가 하면 또 어떤 대목에서는 주책스럽게도 이것 참 잘 썼구나 하고 무릎을 치고 싶은 감흥이 솟기도 했다. 글을 다듬기 위해 원고지로 2번이나 읽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것 또한 인쇄된 활자가 발휘하는 이상야릇한 마력이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며칠이 지나도록 책을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여기저기를 펼쳐서 또 읽어보게 되고는 했다. 책 낸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스스로 쑥스럽고 부끄러워 그러지 않으려고 했지만 책만 보면 또 저절로 손이 갔다. 며칠이 지나 강민규가 책 속에 관한 신문들을 가지고 왔다. 뜻밖에도 신문들이 여럿인 것에 윤혁은 놀랐다. 어찌 이리 신문이 많은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최초의 일이라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건 이따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아주 희소식이 있습니다. 강민규가 활짝 웃으며 다가앉은 몸짓을 했다. 희소식? 예, 한번 맞춰보시죠. 글쎄, 뭘까? 윤혁은 맞춰볼 생각이 전혀 없는 얼굴로 어서 말해보라는 눈짓을 했다. 선생님 책이 재판을 찍게 됐습니다. 발간 일주일 만의 경사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몇만 부는 문제 없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그럼 출판사가 손해는 안 보게 된 건가? 손해라니요. 재판부터는 돈을 법니다. 출판사가 신이 났습니다. 선생님은 책을 보신 기분이 어떠세요? 잘 만들었더군. 자네가 고생이 많은데 고마워요. 윤혁은 너무 개면적인 것 같아 책을 본 다음에 일어난 이런저런 현상을 입에 올리지 못하고 그냥 덮었다. 자, 선생님, 돈 받으십시오. 초판 3,000부의 인세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지금부터 부자가 되시는 거니까요. 강민규가 장난기 섞인 신명을 내며 속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 돈 나 주기 전에 자네가 절반 갚게. 예? 강민규는 어리둥절해졌다. 뭐 놀랄 것 없네. 자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네가 준비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기부금으로 내는 거야. 아니 선생님, 절반은 너무 많습니다. 많기는 이 사람아. 앞으로 얼마가 나오든 간에 인세를 받을 때마다 절반씩을 낼 참인데. 아이고 선생님 그건 안 됩니다. 선생님 노후도 생각하셔야죠. 번역일도 언제까지고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미리미리 저금을 해두셔야 합니다. 내 걱정은 말게. 번역일 못하면 치료사업에 나서면 되지. 어서 절반을 떼 내 맘 편하기 전에. 윤혁이 덮은 친농담에 강민규가 푹 웃으며 봉투에서 돈을 꺼냈다. 강민규의 예상대로 책은 잘 팔렸다. 한 달에 10,000부를 넘겨 찍었다. 출판사로 온 독자들의 편지도 10서너 통 받았다. 몇 번씩 울면서 읽었다. 어서 통일이 되어 부인을 만나기 바란다는 여성들의 편지가 가슴 저리게 하고 눈시울을 젖게 했다. 독자들 편지의 공통점은 장기수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 줄 몰랐다는 것이었다. 그 편지들은 비로소 글쓴 보람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강민규가 강조했던 기록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실감났다. 그러나 모든 편지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 어떤 남자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살벌하게 욕을 해대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침투한 간첩 주제에 지금까지 살려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지 않고 어디 감히 대한민국을 헐뜯고 비방하고 있느냐. 북한놈, 북쪽놈들은 남쪽 공작원들을 체포하는 즉시 깡그리 죽여 없앴겠지. 깡그리 죽여 없앴지 하나라도 살려둔 줄 아느냐. 법이 없다면 너같이 배은망덕한 놈은 당장 때려 죽여버리겠다. 갯값을 물 수가 없어 참는 줄 알아라. 앞으로 조심해라. 북쪽에서 남쪽 공작원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아무 할 말이 없었다. 그 편지를 읽고 생긴 우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선생님, 빨리 외출 준비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강민규는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서둘러댔다. 무슨 일인데 그리 숨이 넘어가? 예, 어떤 여자분이 선생님을 뵙고 싶어합니다. 그분이 어찌나 간곡하게 원하는지 출판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약속 시간을 정했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오늘 서울에 올 일이 있다고 해서요.
그거 이상하네. 무슨 일일까? 윤혁은 내키지 않아 굼뜨게 몸을 일으켰다. 선생님 독자인 건 틀림없는데 누가 압니까? 선생님한테 돈 많은 과부일지. 또 실없는 놈들. 윤혁은 옷을 갈아입으며 피식 웃었다. 호텔 커피숍에는 곱게 늙은 여인이 출판사 사장과 함께 앉아 있었다. 선생님 책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최선숙이라고 합니다. 살포시 몸을 일으킨 여인은 두 손을 모아 잡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아, 예, 윤혁이라고 합니다. 여인의 예의 발음이 뜻밖이라 윤혁은 당황스럽게 인사를 받았다. 배웠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시지요. 출판사 사장이 여인에게 말했다. 네, 책을 읽고 사진을 보고 하면서 동명이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책 읽은 감명이 너무 커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너무 억지를 쓰고 결례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인은 차분하게 말하며 다시 다소 못하게 머리를 조아렸다. 예. 윤혁은 어색스럽게 고개를 맞숙였다. 6.25 때 저는 대학병원의 간호부였습니다. 전쟁이 나자 처음에는 국군 부상자들이 실려왔고 며칠이 지나자 인민군 부상자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인민군 부상자들을 치료하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장교가 허벅지에 부상을 당해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는데 자기는 나중에 할 테니 사병들부터 먼저 치료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의사와 간호원들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국군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국군 사병을 치료하다가도 장교가 나타나면 당연히 장교부터 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사병부터 먼저 치료를 한 것은 그 장교가 특별히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민군 전체의 규율이 그렇고 그건 당원들이 인민들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는 기본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원들은 모두 감탄을 했습니다.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고 저는 한순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랬는데 그 일로 제 생각은 완전히 그쪽으로 쏠리고 말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너 명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호병이 되어 인민군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는 전쟁 때라서 그랬는지 그런 일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낙동강 전선에까지 갔다가 후퇴를 하는데 퇴로가 막혀 지리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리산에서 1년 있다가 체포되었고 10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 뒤로 간호원 생활할 수 없어서 조산원을 차렸고 돈을 조금 모아 20여 년 전부터 고아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장교 이름이 윤혁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을 그렇게 만나 뵙고 싶어 했군요. 그 인생 역정이 완전히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출판사 사장이 감탄을 하며 여인을 다시 쳐다보았고 왜? 또 책 낼 꿈이가 당겨? 강민규가 출판사 사장의 발을 툭 쳤다. 윤혁은 입을 꼭 다문 채 생각 깊은 얼굴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여인은 당연한 순서인 것처럼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여인은 몹시 슬프고 괴로운 표정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윤혁에게 묻고 있었다. 당신은 다 알고 있을 거란 눈빛으로. 글쎄요. 저도 그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윤혁은 곤혹스럽게 말했고 예,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소련이나 동구권에서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는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역사가 할 일입니다. 강민규가 말을 이었다. 제 생각으로는 사회주의는 안타까운 세월을 형성만 했는데 딱 한 가지 공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건 자본주의를 강화시켜준 역할입니다. 출판사 사장의 말이었다. 곧 무슨 유식한 소리야. 강민규가 출판사 사장에게 눈길을 돌렸다. 유식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그 쉬운 말도 못 알아들어. 냉전 시대를 통해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한테 안 먹히려고 사회복지제도를 얼마나 강화시켜왔어. 만약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돈 놓고 돈 먹기로 자본가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먼저 무너져 버렸을 거다. 그런 거야. 허. 강민규는 놀랍다는 눈길로 출판사 사장을 쳐다보았다. 가시죠.
점심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은 자리로 옮겨서 하도록 하시지요. 출판사 사장이 좌중을 둘러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윤혁은 호텔을 나서며 출판사 사장의 말을 되짚고 있었다. 최원숙 원장은 보육원으로 돌아와서도 그 생각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다. 본인이 그 사실을 확인했고 자신의 눈으로도 그 사람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같은 것은 이름뿐이었다. 이름이 같을 뿐 같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은 책을 읽고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은 생각, 그 이상 야릇한 생각에 이끌리고 밀려서 기차를 타지 않았던가. 그 묘한 생각을 내쳐내고 싶지도 않았고 틀렸다고 고치고 싶지도 않았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이 소중하기만 했다.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고 늘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해온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일지 모른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소중했다. 책에 담겨있는 순수한 윤혁은 부하를 먼저 치료하게 했던 순수한 윤혁과 다름이 없었다. 최 원장은 자기 자신이 그 생각에서 깨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게 저 깊은 곳에 간직해두고 싶은 그때 그 시절의 마음이었다. 최 원장은 며칠이 지나 기어코 편지를 쓰고 말았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은 빼놓고 변두리만 빙빙 돌았다. 그렇지만 끝에다가 꼭 한마디는 썼다. 답장을 보내달라는 말 대신 답장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질문 하나를 달았다. 마치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윤혁의 답장은 이내 왔다. 원고지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는 막히는 데 없이 줄줄이 읽히는 문장이 버금가도록 달필이었다. 그 품위 있고 세련된 글씨가 마치 부상을 당하고도 여유롭게 웃을 수 있었던 그때 그 사람의 모습과 같았다. 최 원장은 다시 며칠이 지나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처음보다는 써나가기가 한결 수월했다. 다만 그 달필 앞에 자신의 글씨가 너무 볼품없는 것 같아 자꾸만 마음이 쓰였다. 윤혁의 답장은 또 지체되지 않고 왔다.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보다 답이 길어질 것도 없는데 두 번째 편지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길었다. 그것이 세 번째 편지를 빨리 쓰도록 보채고 있었다. 최 원장은 며칠을 참아내지 못하고 세 번째 편지지를 펼쳤다. 이번에는 하고 싶은 말을 쓸 작정이었다. 윤혁은 최 원장의 세 번째 편지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그때 만나고 그만일 줄 알았는데 뜻밖의 편지가 왔고 이제 답장을 쓰고 편지를 다시 받고 하는 것이 새로 생긴 즐거움이 되고 있었다. 지난번에 보내주신 글을도 친견한테 봉독하였습니다. 날이 무더워지고 있는데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연로하신 연세에는 더위도 추위만큼 조심해야 할 건강의 복병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삼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책에는 전혀 적혀 있지 않아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기수들은 출감하고서도 일가 친척들한테 배척당해 이 세상이 또 다른 감옥이 되어버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사시는 형편이 여의치 못해 외롭고 불편하신 점이 많으시면 아무런 부담 느끼시지 말고 언제든지 저희 보육원으로 오십시오. 저와 아이들이 함께 먹는 식사에 잠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늙어갈수록 적막하고 외로운 것은 굶주리는 것보다 더 큰 병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늙어갈수록 어린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만 서로 기가 통하고 정이 통해 건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오래 살아보니까 아이들은 인간의 꽃입니다. 그러니 저희 보육원은 인간의 꽃밭입니다. 여생을 웃음꽃 속에서 살고 싶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 꽃밭으로 오십시오. 또 어린아이들을 보살피고 키우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제가 무작정 인민군을 따라 나서며 그렸던 세상을 아이들을 길러내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이니까요. 저는 종교를 신봉하진 않지만 아주 드물게
인간으로서 모범을 보인 종교인들은 존경합니다. 간디나 테레사 수녀가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서 테레사 수녀의 시를 적으며 두서없는 글을 맺겠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이거 선생님은 여복을 타고나신 모양입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안기십시오. 가셔서 인생의 황혼을 찬란하게 장식하십시오. 편지를 본 강민규는 과장스레 너스레를 떨었다. 이 사람아, 농담 그만하고 제대로 발 좀 해봐. 윤혁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뭐 결론은 간단합니다. 선생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다르면 그냥 묵사라고 말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에게 편지를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셈이지. 그렇게 마음이 끌리신 거니까 끌리는 대로 하세요. 또 농담으로 흘러가네. 선생님,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여생이 걸린 문제인데 농담을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편지를 읽어나가면서 순간순간 깨달은 건데 선생님이 가시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 진지하게 해볼 문제입니다만 저는 오래전부터 선생님의 여생을 걱정해왔습니다. 번역도 하기 어렵게 되고 다른 노동력도 다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음만 있지 그 문제를 해결할 경계력이 전혀 없는 무능력자 아닙니까? 지난번에 만나보고 이 편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분은 아주 교양있고 지식도 갖춘 순수한 분입니다. 선생님을 이해하는 그런 분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살면 선생님 여생이 그런대로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행복. 윤혁의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했다. 대전이면 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좀 더 생각해보세. 윤혁은 며칠을 생각해보았다. 편지도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았다. 그럴수록 그쪽으로 마음이 끌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앞을 막는 것이 있었다. 경의와 기준이었다. 그것들을 떼어놓고 떠난다는 것은 차마 못할 짓이었다. 윤혁은 경의와 기준이를 만나러 나섰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때문이었다. 그래, 어서 맛있게 먹거라. 윤혁은 경의와 기준이를 바라보며 더없이 따스한 웃음을 지었다. 할아버지도 어서 드세요. 언제나처럼 경의와 기준이가 함께 말했다. 그래, 어서 먹자꾸나. 윤혁은 국을 떠넣으며 두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밥을 맛있게 먹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 말을 꺼내는 것을 가로막았다. 아이들은 인간의 꽃입니다. 최 원장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 과연 그건 맞는 말이었다. 경희와 기준이의 전진한 모습은 그대로 꽃이었다. 오랜 세월 아이들을 깊이 사랑해온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말이라 싶었다. 저 말이다. 경희야 기준아, 할아버지 말 잘 들어봐라. 저 할아버지가 말이다. 시골로 떠나면 어떻겠냐? 예? 기준이의 목소리가 쨍 울리며 눈이 휘둥그레졌고 어머나, 경희가 국을 떠올리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리고 기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식당 손님들의 눈길이 다 이쪽으로 쏠렸다. 경희도 훌쩍이며 울기 시작했다. 얘들아, 왜 이러느냐? 밥 먹다 울면 체한다. 어서 울음 그쳐라. 당황한 윤혁은 손님들 눈치 보랴 아이를 달래려 허둥거렸다. 밥 안 먹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보고 떠난다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기준이는 이렇게 소리치며 더 크게 울어댔다. 아니 이거. 윤혁은 꼼짝없이 손자를 떼어놓고 도망가려는 못된 할아버지가 되고 있었다. 난 할아버지가 가시는 데는 어디까지든지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갈 거야. 기준이가 울음범벅이 소리로 말했고 저도 그래요.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경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놈들아. 할아버지는 대전으로 가는 대로 따라와. 대전이면 얼마 멀지도 않은 도시잖아요. 깊은 산골로 가는도 꼭 따라갈 거예요. 눈물을 훔치며 경이가 완강하게 말했다. 그래. 됐다. 너희들 마음이 그러하면 할아버지가 데리러 오가기로 하지. 이제 그만 울음 그쳐라. 윤혁은 이 점을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이들 마음을 먼저 알아보고 그에 따라 일을 풀어가자는 생각이었다. 할아버지, 약속 걸어요. 기준이가 울음을 주스르며 새끼손가락을 세운 손을 불쑥 내밀었다. 아이고 이놈아, 사람들 쳐다본다. 윤혁은 민망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쳐다보라죠. 우린 심각한 문제라고요. 경이가 사람들 쪽으로 눈을김을 하며 야무지게 말했다. 도장도 찍어야지요. 기준이의 말에 따라 윤혁은 엄지손가락도 맞댔다. 그러면서 윤혁은 그지없는 행복감에 취하고 있었다. 두 아이를 데려와도 좋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을 작정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하고도요. 경이도 손을 내밀었다. 그놈들 참. 윤혁은 흥건하게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다시 세웠다. 자, 틀림없이 약속했으니까 울음 다 씻어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밥을 먹어라. 꼭꼭 씹어서. 윤혁은 바로 편지를 썼다. 두 아이의 이야기를 자세히 쓰다 보니 편지가 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곧 답장이 왔다. 그런 불쌍하고 가엾은 아이들을 찾아내 기르는 곳이 보육원이니 오히려 잘 됐다고 어서 데리고 내려오라는 내용이었다. 빨치선식으로 신속기민 하군요. 두 분 결혼한다는 청첩장도 그렇게 빨리 날아들지 않을까 겁나네요. 이사 채비를 하고 있는 윤혁의 옆에서 강민규가 느물느물 웃었다. 저 또 싱거운 농담. 어쨌구나. 자네 자주 못 봐 어쩌나. 윤혁이 허전한 표정으로 강민규를 쳐다보았다. 제가 미리 엎어져 보니까 꼭 코가 닿아도 대전에 닿았어요. 원하시면 매일 문화드릴 수도 있어요. 고맙네. 자주 만나도록 하세. 이사 가는 날 강민규도 동행했다. 그날에야 그는 윤혁을 따르는 두 아이가 있는 것을 알았다. 선생님, 저한테도 비밀이 있으셨군요. 한길 사람성 모른다는 말은 역시 명언이라니까요. 윤혁의 설명을 듣고 난 강민규가 두 아이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그 성 모르지. 아무도 믿지 마라. 윤혁이 빙그레 웃으며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들의 모습은 천상 행복감 넘치는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의 모습이었다. 그동안 끄떡없이 잘 버텨오신 까닭을 이제 알 것 같아요. 강민규는 이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번잡한 시내를 벗어나 자리 잡은 보육원은 아담하고 말끔했다. 담을 따라 푸른 잎을 들이운 우람한 나무들이 보육원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거처하실 방부터 보십시오. 손질을 좀 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최 원장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윤혁이 쓸 방은 넓고 밝았다. 창문 옆으로 새 책상이 놓여 있었고 빈 책꽂이도 잇대어져 있었다. 새 방에 비하면 궁전이었다. 어두운 것을 싫어하시니까 벽지도 밝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시는지요? 아이고 이거 너무 황송해서. 윤혁은 말 그대로 정말 황송한 듯 두 손을 모아 잡은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기죽는 거 처음 봅니다. 어깨 펴세요. 강민규가 퉁을 놓듯이 말했고 아이고 이 사람아 그림방 농담할 때가 아니야. 윤혁이 당황스레 손을 저었다. 최 원장이 고개를 돌리며 입을 가리고 웃었다. 여기서 책 읽으시고 쓰시고 싶은 글 쓰시고 아이들하고 재밌게 노시고 그게 선생님이 하실 일 전부입니다. 원장이 방을 나서며 말했다. 신선이 따로 없군요. 부럽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살면 안 될까요? 강민규가 말했고 안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젊은 나이니까요. 아직 휴식할 자격이 없어요. 원장이 강민규에게 눈웃음을 보내며 고개를 저었다. 윤혁은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감옥의 독방에서 겪었던 불면증이 아니었다. 밤새껏 수기의 여기를 펼쳐보고 저기를 펼쳐보고 했다. 수기가 맺어준 인연의 덕이 너무 커서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다. 꼭 꿈을 꾸는 것 같다는 말은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었다. 잠을 자면 선물 받은 예쁜 인형이 달아나고 버릴까봐 뜬 눈으로 꼬박 밤을 새우는 동화 속의 소녀처럼 잠을 자고 싶지가 않았다. 더러 바람결에 들리는 말로는 추록한 장기수들의 생활이 곤곤하기 이루 말할 것 없다고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주변에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지. 돈벌이할 기혈난 기술도 없지. 퇴물 중에 퇴물 취급을 당할 지경으로 나이들은 많이 빈궁의 조건을 고루 다 갖춘 셈이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은 풀려난 그때부터 너무 편히 살아온 셈이었다. 그런데 수기 덕에 이렇게 호강을 하며 살게 되었으니 다른 장기수들에게 미안쩍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강민규는 가방을 주스르며 보육원 현관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신지요? 젊은 여자가 책상에서 일어나며 목례를 했다. 아, 예, 윤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아, 전에 오셨던 분이시군요. 선생님은 화장실에 계시니 거기로 가보세요. 화장실로요? 네, 용변을 보시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하고 계시니까 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거든요. 아, 예. 강민규는 언뜻 짚히는 게 있어 화장실 쪽으로 걸음을 빨리 했다. 아이고, 선생님.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화장실로 들어서며 강민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양변기를 닦고 있는 윤혁의 구부정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자네 왔구만. 어서 오게나. 윤혁은 허리를 피며 화들짝 반가워했다. 아이고 선생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강민규의 얼굴이 구겨지고 있었다. 이런 일이 어때서 그래? 이게 좀 좋아? 내가 청소를 말끔히 해서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 깨끗한 변소를 쓰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나? 자네 모르지? 예쁜 아이들 동네에선 구린내가 아니라 단내가 나는 거. 윤혁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그래도 그렇지요. 이런 일을. 여보게나 내가 화장실 청소만 하는 줄 알아? 사내 아이들 목욕도 시키고 마당도 쓸고 애들 공부도 봐주고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하네. 아이고 아주 모습 노릇을 다 하고 계시는군요. 강민규는 얼굴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자네는 젊으니까 내 마음을 모르지. 원장님이 말한 대로 여긴 인간의 꽃밭이야. 아이들이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삶의 의욕을 주니 나도 애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 거야.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옛날처럼요? 옛날? 윤혁은 무슨 소린가 하는 얼굴로 무르춤하다가 그렇지 옛날처럼 하며 고개를 주걱거렸다. 그런 일들이 고달프지 않으세요? 고달프기는 재미있어서 하니까 운동도 되고 좋지. 그만 신경 끄고 그 방에 가서 잠깐만 기다리세. 다 끝나가니까. 선생님이 일하시는데 제가 방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강민규가 소매를 걷어올렸다. 아서 옷 버린다니까. 저도 똥에서 단내가 나는 경지를 맛봐야겠습니다. 그게 아무나 되나? 다 세월이 흐른 만큼 흘러야 되는 거야. 두 사람은 마주보며 허허 웃거들 웃었다. 빨리 온다 하면서도 벌써 3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헛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민규가 방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말했다. 나 보고 싶은 적 한 번도 없었어. 아이고 선생님 농담인 듯입니다. 그 시민단체 준비한 일이 갈수록 바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더 할 일이 많고 바빠져 이런 늙은이는 잊어버리도록 살도록 되는 게 좋네. 선생님 일거리 좀 가져왔습니다. 강민규는 가방을 끌어당겼다. 그거 말이야. 내가 먼저 말을 할까 말까 어쩔까 망설이고 있었던 참인데 이젠 자네가 일거리를 찾아다니느라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네. 그 일 그만했으면 싶으니까. 눈도 너무 침침해지고 그 중노동을 견디기가 힘드네. 여기서는 돈이 필요 없거든.
아, 예. 힘드시면 그만두셔야죠. 그동안 쉬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강민규는 가방을 도로 밀었다.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표가 나네. 그래도 신수는 아주 좋아지셨는걸요. 전과는 다르게 밝아진 윤혁의 얼굴을 바라보며 뒤따라 나오려는 한마디 말을 지그시 눌렀다. 행복하세요. 이건 물을 말이 아니다 싶었다. 대답하기 난처한 말일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이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윤혁과 강민규가 보육원 정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책가방을 맨 아이 둘이 이쪽으로 달려오며 외쳐대고 있었다. 오냐 오냐 어서 오너라. 윤혁은 강민규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향해 마주 외치며 두 팔을 활짝 벌렸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윤혁은 품에 안겨오는 두 아이를 얼싸안았다. 서로 한 덩어리가 되어 좋아하는 윤혁과 아이들은 강민규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윤혁의 그 모습은 그를 알고 나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모습 같았다. 시민단체 활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강민규는 대전 발걸음이 뜸해질 수밖에 없었다. 윤 선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아이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행복이 넘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안심이 되고는 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을 되짚으며 강민규는 남쪽 하늘로 마음만 띄워보냈다.